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정상에게 대담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삼성 서울병원으로 이송할 때 환자실을 밀폐한 음압 구급차를 이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은 일반 구급차가 이용됐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KBS 탐사보도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이른바 영포 문건의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경찰청 정보국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구성원들을 색깔론으로 평가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 기록돼 있습니다. 가는 방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차를 타는 승차 공유 서비스, 이른바 카풀 서비스의 준비를 카카오가 모두 마치고 시작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택시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본 결과 기자들이 출근하지 않는 휴일에 20차례나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돈을 썼다고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급물살을 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자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오늘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미 회담 시기와 장소 등을 북한 측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워싱턴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원 특파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어떤 형식으로 이런 사실을 공개했습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친서의 내용 일부를 백악관이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친서의 주요 목적은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하고 일정을 잡는 것이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싱가포르 1차 회담 이후부터 이미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요청했다는 점이 의미 있는 대목입니다. 특히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양국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으면서 이른바 톱다운 방식 외교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1차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렸었죠. 2차 회담은 어디서 언제쯤 열릴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2차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를 특정하기에는 중간에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이릅니다. 하지만 장소와 관련해 백악관은 워싱턴 희망 의사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느냐는 기자 질문에 분명히 우리가 바라는 일이라고 대변인이 답했습니다. 시기는 더더욱 유동적입니다. 이달 남북 정상회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 그리고 11월 중간선거 등 미국 내 정치 일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후속 정상회담은 분명히 가능하다면서도 북한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일단 올해 안에 개최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한동안 교착 상태를 보여왔었는데 2차 회담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 내 기류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 조치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NBC 방송은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올해 5개에서 8개의 핵무기를 생산했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여전히 핵 은폐 활동을 강화해 왔다는 겁니다.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비핵화 시간표로 1년 이내를 제시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기대를 걸어보겠지만 확실한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북미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청와대도 바빠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연결하겠습니다. 요윤 기자. 문 대통령이 오늘 북미 두 정상에게 당부의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 양 정상에게 통큰 구상과 함께 대담한 결단을 당부했습니다. 이미 남북미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의 뜻을 모았으니 이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에는 핵 폐기 실행을, 미국엔 비핵화 여건 조성을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미 국무부 비건 특별대표를 만나서는 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고조되는 이번 기회를 살려 비핵화 협상에 성공적인 결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춰 남북 경협, 나아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추진할 길을 열겠다는 보관도 밝혔습니다. 네,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다음 주 정상회담 이전에 국회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을 먼저 처리해줬으면 하는 게 청와대 솔직한 바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선언 채택 138일 만인데요. 정부는 비용 축에서도 함께 제출했는데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선 내년에 2,986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북한의 철도와 도로 현대화 사업, 또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야당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평양 정상회담 전 비준안 처리는 물 건너갔고 청와대가 정무수석까지 보내 정상회담 동행을 재차 요청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전히 불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동행 요청에 응한 인사만 함께 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 당리 당략을 거두어달라며 국회에 초당적 뒷받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남북미 당사국들 간 실무회담도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레는 남북 간 군사 실무회담이 열리고 개성의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은 기자입니다. 남북이 평양에서 열릴 정상회담에 앞서 군사 실무회담을 개최합니다. 모레 오전 10시 장소는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입니다. 주요 의제는 지난 7월 장성급 회담을 통해 큰 틀에서 뜻을 같이 했던 비무장지대 DMZ 공동유해 발굴과 DMZ 내 감시초소 시범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비무장화 등입니다. DMZ 공동유해 발굴 후보지로는 6.25 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 등이 있었던 철원군 일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북은 실무회담을 통해 사안별로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이 담긴 포괄적인 군사 분야 합의서를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군사 의제 조율과 함께 외교적 노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방한 중인 스티브 비건 신임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속담을 인용하며 비핵화 협상은 이제부터라고 평가했습니다. A tremendous opportunity created by President Trump, by President Moon, and by Chairman Kim. And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take the most of this moment of opportunity. 비건 대표를 접견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월 남북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등 중요한 외교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실질적 진전을 이뤄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비건 대표는 오는 14일 개소를 앞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관련 당국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는 등 연락사무소 개소와 관련한 한미 간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다음은 메르스 관련 소식입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나흘째입니다. 최초 확진자는 다행히 건강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또 10명의 의심 환자가 생겼지만 8명은 최종 음성 판정이 났고 나머지 2명도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의 실수도 드러났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 환자를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할 때 음압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일반 구급차를 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메르스 환자 전용 차량이 있었는데 왜 활용을 못한 걸까요? 엄진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는 메르스가 의심되던 남성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때 음압 구급 차량을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압 구급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셔서 이 부분도 추가적인 그런 노출이나 감염의 위험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KBS 취재 결과 환자는 일반 구급차로 이송됐습니다. 음압 구급차는 환자실을 완전 밀폐하고 내부 공기를 걸러내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일반 구급차와 설계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 구급차도 운전석과 탑승석이 분리돼 있어 가림막이 있어야 한다는 메르스 대응 지침을 어기지는 않았지만 음압 구급차를 활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보건소의 환자 이송 차량은 모두 이런 일반 구급차입니다. 그렇다고 음압 구급차가 있었던 다른 기관에 지원 요청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음압 구급차 한 대당 환자 이송 실적은 한 달 평균 2건에 불과합니다. 보건소에 다 처리하기 때문에 저기 소방서까지 넘어오지 않죠. 수관이 재난으로 발전했을 때만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감염병 관리 주체인 질병관리본부는 현황조차 모릅니다. 시태가 원래 사실은 시도고요. 자료 요구가 많다 보니까 당국의 이제 현황 파악을 위해서 공문을 오늘 중으로 이제 보낸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이 차량을 도입하고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느끼고요. 음악 구급 차량 구입에는 지금까지 100억 원이 쓰였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다행히 첫 번째 확진자 이외에는 아직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같은 대규모 확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당국의 관리망을 벗어난 사람들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되겠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건당국에 자진 신고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조혜진 기자입니다. 보건당국은 접촉자로 분류된 400여 명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체계의 허점은 노출되고 있습니다. 발생 나흘째인데도 여전히 외국인 30명과 내국인 1명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또 메르스 환자가 탔던 택시의 승객들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고 탑승 기록 2건은 아직 승객 소재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락처 파악해서 지금 보고받고 있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 안 되는 분들 말고 다 확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당국의 관리망 밖에서 확진 환자가 나올 경우 대규모 감염 사태를 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15년에는 보건당국이 밀접 접촉자를 첫 환자의 병실 공동사용자와 의료진으로만 한정했습니다. 때문에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고 같은 병동 다른 환자들로 대거 전파됐습니다. 또 초기 단계에서 환자의 동선과 접촉자 파악에 실패하면서 삼성서울병원 14번 환자가 80여 명을 감염시켰습니다. 보건당국도 허술했지만 감염자들도 사태의 위중함을 몰랐습니다. 격리 대상이었던 접촉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기도 했고 자신이 접촉한 사람들을 감추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접촉자에 대한 보고가 누락되면서 곳곳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본인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가적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숨기는 게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메르스에 노출시켜서 2차 감염자가 생기는 거니까. 메르스 발생 나흘째,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좀 더 꼼꼼한 보건당국의 감시망과 대상자의 성실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메르스 확진자가 감염됐던 쿠웨이트 현지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쿠웨이트 현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기업체 직원들이 모두 현지 의료기관 검진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확진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들어왔다가 국내에서 행방이 사라진 외국인 30명에 대해서도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양 기자입니다. 쿠웨이트 알두르 지역에 출장을 갔던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업체 직원은 모두 20명입니다. 이 가운데 19명에 대해 시료를 채취해 분석이 진행되고 있고 결과는 내일 나옵니다. 앞서 발열과 기침 등 메르스 유사 증상을 보였던 한 명은 현지 병원에 입원해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퇴원했습니다. 다른 12명은 지난 9일 유관 검진 결과 특이 소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모두 32명이 쿠웨이트 보건당국의 검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다른 업체 직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검진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영사를 통해 확진자의 숙소와 근무 현장을 중심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소속사 직원들이 집중되어 있는 알-조우르 지역 3개 현장에서는 이 회사 직원들의 작업장 출입을 금지하고 숙소를 분리하는 등 자체 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확진자와 함께 비행기를 탔다 연락이 끊긴 외국인 30명에 대한 행방 확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격리 대상은 아니지만 지정 담당자가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일상 접촉자인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외교부는 이들은 20여 개 나라 국적으로 파악됐다며 관련 국가 주한대사관에 명단 확인 등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이 제정 68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감회가 깊다며 소회를 전했습니다. 먼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위수령 폐지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대통령령인 위수령은 국회에 별도 의결 없이 곧바로 폐지됐습니다. 제도가 생긴 지 68년 만입니다. 위수령은 1950년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국회 동의 없이도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는 독소 조항이 있어 군사정권 시절 군이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구실이 됐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촛불 집회 무력 진압을 위해 위수령과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는 위수령은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 법률이 없어 위헌 소지가 많다고 폐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위수령 폐지가 의결되는 순간 위수령이 폐지됐습니다. 참 감회가 깊습니다라고 짧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세 번째 위수령이 발령된 1979년엔 문 대통령이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퇴학을 당했던 상태였다며 본인과 시국의 불안한 상황이 겹쳐있던 때여서 이런 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위수령은 그동안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사회적으로도 존재 이유가 사라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발동될 때마다 우리 민주주의에 큰 상처를 남겼던 위수령은 이제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950년 3월 제정 이후 위수령이 발동된 건 모두 세 차례입니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기준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격렬한 항의 시위가 일어나자 위수령이 처음 선포됐습니다. 6년 뒤 이번엔 대학생들의 교련 반대 시위를 막는 데 위수령이 발동됐고 서울 대학가에 무장 군인들이 출동했습니다. 위수령 발동으로 상하탑의 교문이 닫히기도 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1979년 10월에는 김영삼 국회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처리된 직후 마산 창원 일대에 위수령이 선포됐습니다. 모두 군부대 보호가 아닌 시위 진압이 주 목적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데다 군대를 악용할 여지도 다분한 겁니다. 때문에 국방부 산하 연구원조차 헌법이나 법률 규정이 있을 때만 군이 치안 질서 유지에 나설 것, 군사시설 보호는 국방 관련 다른 법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위수령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계엄령은 해제 권한이 국회에 부여돼 있는데 위수령은 어떤 해제나 이런 권한도 부여돼 있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우 이상한 거죠. 평화적인 촛불 집회마저 무력 진압을 검토하는 근거가 됐던 위수령. 군부 독재의 또 하나의 잔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윤진입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1월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계재단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른바 영포 문건의 일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정치적 사찰에 동원된 경찰 정보국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을 정치 성향으로 분류하고 평가해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 먼저 전해드립니다. 이세준 기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11월 27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현안 관련 보고. 진보 성향의 직원들 때문에 반정부적 행태가 일상화됐다는 일방적인 진단을 내놓습니다. 진보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직원을 뽑는다며 그 사례로 홍세현 당시 신분차별팀장을 꼽습니다. 학생 운동권 출신으로 문규현 신부의 추천을 받아 특채됐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운동권 출신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문시민 추천으로 일한 건 아니고요. 제가 할 때 7명의 경쟁자가 있었고. 정부는 이듬해인 2009년 인권위 정원을 20% 이상 줄였고 홍 전 팀장도 인권위를 떠나게 됐습니다. 사회활동 그런 경험자들을 솎아내려고 했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 당시 인권위에서 함께 쫓겨났던 안종철 전 인권위 행정기획본부장. 인권위를 떠난 두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고 5.18 기록관이 문을 여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그런 사업을 좀 벌려서 내 나름도 역사적인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경찰 정보국은 또 인권위가 인권상 수상 후보로 친북 반미활동가인 이정희 민가협 대표를 추천해 물의를 일으켰다고 보고합니다. 당시 행안부의 추천 거부로 인권상 수상은 무산됐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전담기구에서 후보를 추천했는데 그 후보가 어떤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이유로 그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참여연대와 민변 출신 인권위원들이 좌편향됐다며 현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당시 인권위원 11명의 정치 성향을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KBS가 처음으로 원문 내용 그대로 입수한 영포 빌딩 문건 속에는 일반적인 정보 수집을 넘어 정치 중립성을 스스로 잃어버린 경찰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네, 영포 문건 내용 더 살펴보겠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지난 7월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을 공개했는데요. 이번에 입수한 영포 문건에도 국정원 문건과 똑같이 정부 지원금으로 시민사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재석 기자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좌파 척결에도 여전히 좌파가 건재하다. 제5회 지방선거 직후인 2010년 6월 11일 경찰청 정보국이 작성한 또 다른 문건입니다. 이 문건이 특히 강조하는 건 고강도 자금 압박입니다. 좌파 성향 단체는 보조금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대학 교수와 연구원들의 연구 자금을 통제한다. 돈으로 시민단체와 지식인 사회를 길들이려 한 이 대목은 탐사보도부가 지난 7월 공개한 국정원의 4대강 민간인 사찰 문건과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지자체 같은 데서는 간단한 연구 같은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 영역 자체도 그 뒤로 전혀 그런 데서 저한테 언급이 없는 것 보면은 이번 문건에는 행안부가 지원하는 사업에서 더 많은 보수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실제 그랬는지 4대강 사업 찬반단체를 표본 삼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행안부 지원금 실태를 분석해봤습니다. 모두 55개 단체가 지원금을 받았는데 4대강 사업 찬성단체 41개, 반대단체 14개였습니다. 지원금은 34억 원과 12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 활동하는 단체들을 제명시킨다는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 국정원 문건과 영포빌딩 문건, 이른바 대통령 수건 사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보당국이 색깔론으로 사람들을 낙인 찍고 불이익을 주려 한 겁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오늘 경찰청 산하 정보분실을 압수수색하고 영포문건 작성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KBS 탐사보도부는 오늘 밤 10시 시사기획창에서 국정원과 영포빌딩 문건을 통해 드러난 정보기관들의 불법 사찰과 시민사회에 가해진 반민주적 행태를 심층 고발합니다. KBS 뉴스 이재석입니다. BMW 차량 화재 관련 속보입니다. BMW 측은 그동안 화재 원인을 찾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 11월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보다 최소 석 달 앞서 화재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화재 원인으로 EGR뿐 아니라 KBS가 제기한 바이패스 문제도 검토했음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BMW 측의 은폐 의혹이 더욱 짙어지는 대목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염에 휩싸인 BMW 차량. 뭐야, 모의공기 맞네. 또 찼어. 이렇게 불탄 차량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토부가 확인한 것만 56대. 최근 BMW는 차량 화재가 EGR 결함 탓이며 2016년 11월부터 원인을 분석해왔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BMW 독일 본사에서는 흡기 다기간에 천공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서 원인 분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이 거짓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BMW 북미지사가 발행한 차량 정비 매뉴얼, 디젤 엔진에서 타는 냄새가 날 경우 흡기 다기관에 과열로 뚫린 구멍이나 균열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돼 있습니다. 만약 구멍이 발견되면 EGR과 DPF, 흡기 플랩을 살펴보고 특히 바이패스 밸브가 고정돼 있는지도 점검하라고 안내합니다. 열린 상태로 고정된 것도 있고. 근데 열린 상태로 고정되면 되게 위험하죠. 계속. 그죠. BMW 측이 바이패스 문제 등을 차량 화재 원인으로 이미 검토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해석됩니다. 열에 관련된 관리 문제로 천공이 발생한다는 것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 부품이 사용된 다른 차도 천공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부 인지하고 있었던 걸로. 이 매뉴얼이 나온 건 2016년 8월
BMW가 화재 원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힌 시기보다 석 달 앞선 시점입니다. BMW 화재 피해자 소송 대리인 측은 BMW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도 감춘 건 아닌지 의심된다며 이 매뉴얼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MW 코리아 측은 문제의 매뉴얼이 한국으로 전달된 적이 없고 조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출퇴근 시간이나 심야에 택시를 잡지 못해 애태운 기억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가 적기 때문인데 그 대안으로 카카오가 승차 공유 카풀 서비스를 곧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차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늦은 시각, 택시 호출 서비스는 응답이 없고 도로에서 잡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시간대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안으로 나온 게 카풀, 즉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목적지에 가는 일반 차량을 택시처럼 불러 이용하는 겁니다. 특정 시간대에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틈새 시장으로 승차 공유가 성장할 여지가 크다고 봅니다. 유휴 차량을 활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지만 해당 논의는 1년 가까이 표류 중입니다. 승객 감소를 우려한 택시업계의 반발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예외 규정인 출퇴근 때 함께 타는 경우를 놓고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상황입니다.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카카오. 내부적으로 이미 승차 공유를 위한 시스템 준비를 끝내고 발표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핵심인 차량과 운전자 모집은 추석 전후에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에서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요금은 택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게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객 안전을 위해 기사의 범죄 사실이나 보험 가입 여부 등도 까다롭게 들여다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데다 택시업계의 반발이 강해 서비스 시작까지 상당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네, 카카오의 승차 공유 서비스 도입 움직임에 택시업계는 SK텔레콤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택시 배차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의 한 사무실, 택시 앱을 개선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자체 보유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로 택시 승객을 예측해 적재적소에 배차하는 시스템을 갱신하는 겁니다. 얼마 전 택시업계와 SKT 실무진이 벌인 전략적 제휴의 결과입니다.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택시만으로도 충분히 수급 불균형 해소를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있고 그런 작업들을 지금 대기업하고 스타트업 기업 이런 부분들이 서로 협업 체계를 구축을 해서 택시업계는 다음 달부터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일부 차량에 설치해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택시업계와 SK텔레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SK텔레콤은 카카오와의 경쟁에서 밀린 택시 앱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고 택시업계는 배차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승차 공유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갈등을 빚어온 택시업계가 맞대응으로 서비스 개선책을 꺼내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승차 공유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승차 서비스를 같이 사용한다고 하면 그분하고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이 같이 되니까 검증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분들이 나와서 타기 때문에 좀 여성인 저로서는 타기가 조금 거부감이 들 거는 같습니다. 승차 공유 서비스로 택시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객들의 편익이 정책 판단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택 공시가격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바람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되고 있죠. 그런데 일부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살펴보면 건물값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평가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나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 대기업 그룹 회장이 소유한 서울 한남동 주택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합한 주택 공시가격은 142억 원.
이 가운데 토지값인 공시지가는 142억 6,100만 원입니다. 건물값이 마이너스 6,1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서울 방배동의 한 주택은 공시가격이 23억 1천만 원인데 공시지가는 37억 2,100만 원, 건물값이 마이너스 14억 원입니다. 경실련이 올해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을 조사했더니 이처럼 공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높아 건물값이 마이너스로 나온 곳이 27곳이나 됐습니다. 현재 정부는 거주자의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산정가격의 80%로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으면 땅만 갖고 있을 때보다 도리어 세금이 깎이는 셈입니다. 값비싼 주택일수록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도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실거래가 15억 원을 넘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격의 경우 실거래가 반영률이 35%대에 불과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상승폭도 굉장히 크고 그거에 비해서 공시가격은 전혀 현실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급격한 집값 인상분을 공시가격이 따라잡지 못하면서 지난해 전체 단독 다가구 주택의 평균 실거래가 반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택지개발 후보지를 미리 공개하는 바람에 한바탕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신 의원에게 최초로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해봤더니 김종천 과천시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태음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를 공개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신 의원은 이 메시지에서 경솔했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자료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표시가 없었다면서 정보 유출로 몰고 가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자료의 출처에 대해선 김종천 과천시장에게서 처음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과잉 개발을 우려한 김 시장으로부터 문서사진 4장을 받았고 이후 LH 측에 보충 설명을 요청해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는 겁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KBS에 신 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이고 국토위원인 만큼 협의를 위해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기반시설 없이 집만 짓는 식으로 개발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 상의를 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관련 자료를 경기도 LH와의 협의 과정에서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신창현 의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발업자와 유착된 의혹은 없는지, 개발 정보와 개발이 이끈에 민감한 위치에 서 있던 국회 국토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태영입니다. 다음은 신임 장관 후보자 검증 보도 순서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 내역을 분석해 봤더니 휴일에 지역구에서 20여 차례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휴일에 기자간담회를 왜 했는지 해명을 요청했더니 내역을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9대 의원 시절 정치자금 집행 내역서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 동안 쓴 항목별 정치자금 집행 일시와 사용처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구인 일산에서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내역들이 눈에 띕니다. 현장을 확인해봤습니다. 휴일에 3차례 정치자금이 사용된 한 식당, 인근 다른 식당과 일식집에서도 휴일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3곳 모두 유 후보자의 당시 지역 사무실 근처였습니다. 2015년엔 경기도 포천의 갈비집에서 일요일에 기자들과 만났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이렇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 기자 간담회 명목으로 쓴 정치자금은 20회, 액수로는 276만 원이었습니다. 휴일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가 아닌 서울 밖으로 이동해 지역구 의원이 주최하는 간담회에 기자들이 참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회계 자료 제출 과정에서 착오나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선관위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을 정정하거나 반납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사를 받는 그다음에 반환을 하신 건 없습니다.
이번에 의원이 반납하거나 자발적으로 신고한 내용은 없단 말씀이시죠? KBS의 확인 요청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목된 휴일 정치자금 사용은 지역 시도의원 등과의 간담회나 정책 세미나 등 정치 활동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관위 신고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이 정책 간담회로 했어야 할 사용 내역을 잘못 기재한 실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화입니다. 또 오늘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은혜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세금 탈루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선서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현행법을 위반한 사람을 저희들이 인사검증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죠? 제기된 위장 전입 의혹은 모두 8차례.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 추천이지만 청와대의 임명 배제 기준인 2005년 7월 이후 2007년, 2010년에도 위장 전입 의혹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 전입 중독 아니냐며 지명 철회까지 요구했습니다. 입이 8개라도 8번 위장 진역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이 후보자는 법관 일과 새아이 양육을 병행하면서 어머니가 주민등록을 대신 관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 하시는 일이라 세세히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저의 불찰입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조차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사과와 추궁이 반복되자 이 후보자는 심한 반대를 거쳐 결혼해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항상 어려웠고 어머니가 하시는 일을 뭘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좀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나 교육 목적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왜 위장 전입이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끝내 내놓지 못했습니다. 다만 2001년 이른바 부동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 1,500만 원을 탈루했다는 의혹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이전의 일이었다며 누락된 세금을 납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과거 일선 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취소시킨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습니다. 홍성 기자입니다. 2015년 4월 서울 남부지법의 한 재판부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교직원 재직기간 관련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했는데 특히 한정 위헌인지를 물었습니다. 한정 위헌 결정은 기존의 사법부가 내린 법률 해석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한정 위헌 결정이 날 때마다 헌재와 대법원은 갈등을 빚었고 대법원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선 법원에서 대법원이 꺼리는 한정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재에 요청한 겁니다. 해당 재판부는 사건 당사자에게 이미 이런 사실을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이를 알게 됐고 대법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해당 재판부에 지시를 내렸는데 한정 위헌 여부가 아니라 단순 위헌 여부를 물으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지시를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이런 지시에 대해 문제를 인식했지만 그대로 따랐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재판장은 사건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에 대해 불만이 있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런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해 법원행정처가 내부 전산망의 관련 정보까지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이 취소되는 과정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고 양 전 대법원장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이처럼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일탈 행위가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시종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사법부 신뢰 회복을 다짐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성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증거인멸 의혹이 나왔습니다. 퇴직하면서 대법원 기밀문건을 빼돌린 유해용 전 연구관이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파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명백한 수사 방해로 사법부가 개입했다고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은 여전히 말이 없습니다.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미온적이다, 위직 없다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석 달 전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법원 행정처의 미온적인 태도에 수사는 한없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90%인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유독 사법농단에선 11%로 뚝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사법 신뢰도 같이 추락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입법 과제 문건을 돌렸습니다. 사법발전위원회의 성과물을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발의한다는 건데 법원 행정처 개편과 조직 분리, 법관 인사 개혁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당장 비판이 나옵니다.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좀 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사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여당 법사위원들은 검찰 수사와 별도로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진짜 위기는 검찰의 수사가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겁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부산과 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가 오늘 새벽 5시간 넘게 통제됐습니다. 만취 상태의 트레일러 기사가 도로를 점거했기 때문인데요. 지입차 운행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 50대 기사는 경찰과 대치 끝에 붙잡혔습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새벽 거가대교 회저터널 구간 25톤 트레일러가 3차선 도로를 막아섭니다. 출동한 순찰차가 접근하자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길을 막으려는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뒤 그대로 밀고 갑니다. 경찰관이 트레일러 앞바퀴를 향해 실탄 3발을 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58살 김모 씨는 경찰이 따돌리고 4km가량 달려 터널에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가 거가대교 갓길에 차를 대고 투신하려는 순간 경찰 특공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막았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지 5시간 만입니다. 검거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 난동을 부리기 시작한 시간대로 추정하면 0.12%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입차주인 김 씨는 1년 동안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다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입 회사들의 행포가 너무 심해서 지금 지입 구조 자체가 지입 회사만 배를 불리는 구조다. 이런 지금 불만만 지금 내포하고 있고.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혜슬입니다. 일부러 체중을 늘려 현역 입대를 피한 성악 전공자 12명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 한 유명 대학 동기와 선후배로 보충역 판정을 받기 위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유명 대학 성악과에 다니던 1994년생 A씨는 2013년 처음으로 병무청 신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75kg,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BMI 지수가 25.1이 나와 현역 판정 대상이었습니다. A씨는 그러나 3년 뒤 신체 검사에서는 몸무게가 106.5kg이 나와 보충역에 해당하는 BMI 지수 34.8이 나왔습니다. A씨는 3년 동안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가며 30kg 가까이 살을 찌웠습니다. 특히 신체 검사 당일에는 알로에 음료를 순식간에 과다하게 마시는 방법으로 체중을 더 늘렸습니다. 알로에 음료는 몸에 흡수되는 시간이 물보다 느려 신체 검사를 받는 동안 체중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 같은 수법으로 현역이 아닌 보충역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성악 전공자 12명을 적발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같은 대학 성악과 동기, 선후배로서 단체 카톡방을 통해 체중을 늘려 병역을 감면받는 방법 등을 서로 공유한 것으로 12명 중 2명은 복무를 마쳤고 4명은 복무 중이며 6명은 아직 소집 대기 중이라고 병무청은 설명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대학 교수와 목사의 아들로 파악됐습니다. 병무청은 적발된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병역법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더라도 다시 검사를 받고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화양읍의 한 온천시설에서 불이 나 직원과 손님 등 100여 명이 대피했고 이 가운데 6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건물 내부 900제곱미터가 타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발화 지점 등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선제 타격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는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에서 전쟁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바람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 위협이 정확한 군사 공격으로 제거될 수 있을지 검토해야 할 시간이 됐다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을 방문한 일본 극우단체 대표가 위안부 소녀상에 발길질을 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타이완인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자 이 일본인은 스트리칭을 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는데 여론은 더 들끓고 있습니다. 김도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위안부 기림일인 지난달 14일, 일본 정부의 항의 속에서 타이완에도 최초로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그로부터 20여일 뒤인 이달 7일, 양복을 입은 한 남성이 소녀상 쪽으로 발을 뻗습니다. 주먹을 올리기도 하고 다시 수차례 발길질을 합니다. 이 남성은 일본의 한 우익단체 대표 후지 미스이코입니다. 소녀상 설치에 항의하기 위해 16개 우익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타이완을 방문했다가 소녀상을 찾아와 발길질까지 한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타이완인들은 분노했습니다. 성난 시민들은 오늘 일본의 대표 적격인 일본 타이완 교류협회 사무소로 몰려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후지인은 장시간 이동으로 몸이 뻣뻣해져 스트레칭을 한 것이라고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후지 일행의 출국을 금지하고 일본 정부에 공식 사과를 요청해야 한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등 민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사건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선 가운데 일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상하이에서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